저놈의 밥그릇을 치워라! 오늘부터 이 집에 저놈은 없다! 이조판서의 큰아들 태연이 숟가락을 내던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국그릇이 깨지고 밥알이 마루 위로 흩어졌지만 맞은편에 앉은 10살 먹은 아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지요. 아이의 손등은 매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아래 삼배 조각 하나가 질끈동여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려는 자와 이 아이를 살리려는 자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도 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지속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따리 속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작은 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절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작은 암자였지요. 기와 대신 나무 껍질을 얹은 지붕이 비가 올 때마다 새었고 마당이라고는 평상 하나 놓을 자리가 전부였습니다. 이 산사의 회원이라는 늙은 스님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에게는 핏줄도 아닌 손잡벌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름은 보기. 올해 10살이었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한 뼘은 작았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몸이었지요. 누더기 삼배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 투성이었고 신발이라곤 태어나서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눈빛만은 남달랐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유난히 또렷했고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아이였지요. 개원 스님이 한 번 읽어준 반야심경을 이튿날 줄줄 외워 버린 것이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스님, 저 아래 마을에는 글을 배우는 데가 있다면서요. 보기가 빗물 새는 처마 밑에 쭈그려 앉아 물었습니다. 개원 스님은 나무 염주를 굴리며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왜요? 서당은 돈이 있어야 다닌다. 우리에게는 쌀 한 되도 없지 않느냐. 보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물었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지요. 스님은 그런 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보가, 잘 들어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서 드러나느니라. 보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스님? 너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배가 고프고 옷이 남루하고 글을 배울 곳도 없는데 살아감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산사 아래 골짜기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어서 말발굽 소리,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보기는 장작을 패다 말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잠시 후 산사 마당에 말을 탄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에 갈색 두루마기, 허리에는 은장식이 달린 칼집을 찬 사내였지요. 나이는 50을 넘긴 듯 했지만 허리가 곧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조판서 이학준이었습니다. 이 산 중에 사람이 있었소. 이학준이 말해서 내리며 개원 스님을 향해 폭언을 했지요. 스님은 합장으로 답례했습니다. 예, 소승이 오래전부터 이 암자를 지키고 있사옵니다. 이학준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 쭈그려 앉은 보기에게 멈추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죽어있지 않은 아이. 이학준은 무심코 물었지요. 저 아이는? 연고 없는 아이를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학준이 보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보기라 합니다.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그를 아느냐? 보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알고 있습니다. 오, 불경을 아는 것이냐? 스님이 읽어주시는 것을 외웠습니다. 이학준의 눈이 번뜩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기 앞에 펼쳤지요. 사냥 중 들고 다니던 진산첩이었습니다. 산수와 옆에 빼곡한 한시가 적혀 있었지요. 이것을 읽어보아라. 보기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은 없지만 스님이 모래바닥에 써주던 글자들과 비슷한 것이 보였지요. 보기는 아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산, 높고, 물, 깊으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글을 배운 적 없는 10살 아이가 한시를 더듬어 읽는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이학준이 혜원 스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내게 맡겨주시오. 혜원 스님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지요. 대감, 이 아이에게는 사연이 있사옵니다. 어떤 사연이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사오나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오. 이 아이의 팔뚝에 묶인 삼배 조각을 절대 떼지 마시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묻는 자가 있어도 산사에서 데려온 고아라고만 하십시오. 이학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스님의 눈빛이 하도 간절하여 그 부탁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혜원 스님은 산사 앞에 서서 보기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합장한 채 서 있었지요. 스님의 눈가에 이슬 같은 것이 맺혔습니다. 매향낭자, 이제야 이 아이가 제 길을 찾아갑니다. 스님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보기가 이학준의 말 뒤에 걸터 앉아 한양으로 향하던 그 길. 보기는 난생 처음 보는 넓은 들판과 기와집들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양 이조판서 댁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보기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도열해 있던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보기의 누더기 옷에 꽂혔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세상에 대감마님이 거지를 데려오셨어. 저 꼴이 뭐야? 산짐승이 따라온 줄 알았네. 그때였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비단 부채를 접으며 내려오는 사내가 있었지요. 준수한 얼굴이었지만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고 눈매가 차가웠습니다. 이조판서의 큰아들 이태현이었습니다. 태현은 보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끝으로 웃었지요.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학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거지라 하느냐. 사람이라 부르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가 들끓겠습니다. 태현이 부채로 코를 가리며 돌아섰지요. 그 뒤를 따라오던 둘째 태유는 보기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의 뒤를 쫓았습니다. 안채에서 마님 정씨가 나왔지요. 은비녀를 꽂고 단정한 남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정씨는 보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산사에서 데려온 아이요. 글재주가 있어 가르쳐 볼 생각이요. 대감, 우리 집이 언제부터 고아원이 되었습니까? 정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지요.
이학주는 한숨을 내쉬며 보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겠소. 행랑채 한 칸을 내어주시오. 정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판서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돌아서는 정 씨의 눈빛이 보기를 향해 서늘하게 한 번 스쳤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행랑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자보는 기와집이었지요. 차가운 방바닥이었지만 산사의 나무 껍질 지붕 아래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보기는 팔뚝에 묶인 삼배 조각을 내려다보았지요. 때에 저러 빛바랜 천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실로 무언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보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개원 스님은 이 삼배에 대해 한 번도 자세히 말해준 적이 없었지요. 다만 내 어미가 남긴 것이니 절대 버리지 말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행랑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얘야, 자고 있느냐? 낮고 쉰 목소리였지요. 보기가 문을 열자 구부정한 등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낡은 무명옷을 입은 중년의 하인이었지요. 나는 이 댁 최서방이다. 이것을 가져왔다. 최서방이 내민 것은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사발이었습니다. 아까 저녁상에서 밀려나 굶고 있던 보기의 눈이 커졌지요. 고맙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최서방은 보기의 왼쪽 귀 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점 3개가 삼각형으로 박혀 있었지요. 최서방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보리밥 그릇을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그 보리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산사에서 먹던 죽보다 훨씬 맛있었지요. 배를 채운 보기는 삼배에 조각을 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대청마루에서는 태현이 어머니 정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정신이십니까? 산에서 주운 거지를 이 집안에 들이다니. 정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아버지의 성정을 아느냐? 한번 결정하시면 꺾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태현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글재주가 있다고 하셨지요?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태현의 입꼬리가 느릿하게 올라갔지요.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방 구석에서 태윤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본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지요. 누더기를 걸쳤지만 주눅 들지 않았던 그 눈. 태윤은 무언가 말하려다 형의 눈치를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밤이 깊어갔지요. 판서대 기와지붕 위로 초승달이 걸렸습니다. 행랑채에서는 보기가, 안채에서는 태현이 각자의 생각을 안고 잠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차가운 행랑채 바닥 위에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학주는 약속대로 보기에게 천자문 책 한 권을 내려주었지요. 오늘부터 내게 글을 가르치겠다. 이 책을 열흘 안에 떼거라. 보기는 책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책이었지요. 종이의 감촉이 낯설었지만 먹냄새가 이상하게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예, 대감마님. 보기는 행랑채로 돌아가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를황. 한 글자 한 글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지기도 전에 보기는 천자문 절반을 외워버렸습니다. 이튿날에는 나머지 절반을, 사흘째 되는 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줄줄 외웠지요. 이학주는 보기를 사랑채로 불러 시험했습니다. 천지현황부터 외워보아라. 보기가 입을 열었지요.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학준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사흘 만에 천자문을 뗐단 말이냐? 예. 이학준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내 평생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 그 소리가 안채까지 들렸지요. 정씨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루 끝에서 부채를 쥔 태연은 입꼬리를 실룩거렸지요. 소문은 판서 대간에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대간마님이 데려온 아이가 사흘 만에 천자문을 뗐대. 세상에 거지 아이가? 거지가 아니라 천재래.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마당을 떠돌았지요. 최서방은 장작을 패면서 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묘한 빛이 스쳤지만 입은 꾹 다물고 있었지요. 며칠 뒤 이학주는 보기에게 동몽선습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학을, 그 다음에는 논어를 주었지요. 보기는 마치 마른 땅이 비를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보기는 이학준의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학준은 점점 보기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가, 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장원급제도 해냈을 것이다. 보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런 보기의 모습이 태현의 눈에는 얄밉기 그지없었지요. 태현이 과거에 3번 떨어진 것은 온 한양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라기보다 노력하지 않아서였지요. 비단 옷 입고 기생집 드나드는 것이 공부보다 좋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아버지는 점점 차가워지는데 산에서 주워온 거지. 아이에게는 날마다 천재라며 눈을 빛내니 속이 뒤틀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태현이 하인 만드기를 불렀지요. 만드가, 저 아이가 읽는 책이 뭐냐? 논어라 합니다, 도련님. 그래, 참 열심이구나. 태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지요. 그날 밤 보기가 저녁물을 기르러 우물에 간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랑채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 있던 책들이 사라져 있었지요. 천자문도 동몽선습도 소학도 논어도 전부. 보기는 온 행랑채를 뒤졌습니다. 없었지요. 그때 뒷마당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보기가 달려가 보니 장작더미 옆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 불꽃 속에서 종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보기의 책이었습니다. 보기는 불 속에 손을 넣으려 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글자들이 재가 되어 흩날리는 것을 보기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보기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재가 된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행랑채로 돌아갔지요. 이튿날 아침 이학준이 보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보가, 논어 제3편을 가져와 보아라. 대감마님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불태웠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손가락질한다면 어떻게 될지 보기는 잘 알고 있었지요.
이학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예. 그래. 책은 다시 구하면 된다. 그런데 보가, 너 제3편 내용을 기억하느냐? 보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자왈, 위정이덕 비어북신 거기 소위 중성공지. 막힘없이 술술 나왔습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이학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보아라. 보기는 제3편을 다 외우고 이어서 제4편, 제5편까지 줄줄 이어갔지요. 이학준은 한참을 듣다가 손을 들어 보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만. 충분하다. 이학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보가, 책은 탈 수 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도 태울 수 없느니라. 보기는 고개를 들어 이학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요. 그 장면을 마루 뒤에서 지켜보던 태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저것이 책 없이도 외운다고? 태현은 부채를 꺾어버렸지요. 딱 하는 소리가 빈 마루에 울렸습니다. 그때부터 태현의 구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보기의 행랑채에 밤마다 물을 부어 잠을 못 자게 했지요. 하인들에게는 보기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습니다. 마당을 쓸라, 장작을 패라, 물을 길어라. 아침부터 밤까지 허드레시를 시켜 글을 읽을 틈을 주지 않았지요. 건방진 것, 주제도 모르고 양반 흉내를 내. 태현이 보기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보기는 대꾸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밤이 되면 달빛 아래 모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며 혼자 공부했지요. 태윤이 그 모습을 본 것은 어느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를 우연히 내다보았더니 보기가 모래에 글자를 쓰고 있었지요. 달빛에 비친 보기의 얼굴은 지치고 야위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윤의 가슴이 콕 찔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태윤은 형이 무서웠습니다. 태현의 눈밖에 나면 자신도 같은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태윤은 커튼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기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서방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매일 밤 보기의 행랑채 앞에 보리밥 한 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보기는 몰랐지요. 하지만 매일 아침 빈 그릇이 돌아와 있는 것을 보며 최서방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최서방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지요. 그의 품속에는 오래된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서찰. 그것을 최서방은 10년 넘게 품에 지니고 살아왔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라고 최서방은 믿고 있었지요. 이런 나날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점점 야위어 갔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지요.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논어를 되뇌었고 모래바닥에 쓴 글자는 날이 갈수록 정갈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학준이 한양장터에 보기를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지요. 보기에게 새 옷을 한 벌 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장터 어귀에서 한 무리의 양반집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생원댁 아들 기태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였지요. 기태는 비단 옷에 가죽신을 신고 있었고 하인 둘이 양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보기를 보더니 코를 찡그렸지요. 이조판서 대감, 옆에 선 것은 뭡니까? 새로 들인 종입니까?
이학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르치는 제자다. 제자요? 기태가 킥킥 웃었지요. 뒤의 아이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 행색이 제자란 말입니까? 서당계도 저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지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이학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기태야, 내 아비에게 전하거라. 사람의 됨됨이는 옷이 아니라 머리에 든 것으로 가늠하는 법이라고. 기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주춤거리며 흩어졌지요. 돌아오는 길에 이학준이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보가, 분하지 않았느냐? 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느냐? 보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지요. 말로 이기는 것보다 글로 이기는 것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학준은 걸음을 멈추고 보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었지요. 참으로 기특한 놈이로다. 그날 이학준은 보기에게 새 옷뿐 아니라 맹자 한 지를 사주었습니다. 보기가 책을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며 이학준은 오래전 자신이 처음 관직에 나아갈 때의 설렘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이 소식이 판서댁에 전해지면서 일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씨가 안방에서 거울을 내리쳤지요. 세상에 장터에서 거지 아이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다니시다니 이 집안 체면이 어찌 되겠습니까? 태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태현의 말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정 씨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판서댁의 겉은 조용했지만 속은 서서히 끓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어느새 판서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이학준은 매일 서재에서 보기와 함께 책을 읽었고, 보기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 이제는 한시를 짓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한양 성균관에서 전국의 어린 수재를 모아 제주를 겨루는 동몽시라는 시험이 열렸습니다. 15살 이하 아이들이 참가하는 일종의 모의 과거였지요. 이학준은 보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가 성균관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습니다. 대감마님. 보기의 대답은 짧고 단단했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태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미치셨구나. 태현이 방 안을 서성거리며 이를 갈았지요. 산에서 주운 거지를 성균관 시험에 내보내. 이조판서의 아들인 내가 3번 떨어진 시험에. 태현은 하인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가 성균관 동몽시에 참가하는 아이들 명단을 구해와라. 그리고 시험관이 누구인지도. 만드기가 고개를 조아리며 나갔지요. 태현의 눈에 어두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시험 당일이 왔습니다.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는 전국에서 온 아이들 30여 명이 모여 있었지요. 비단옷에 먹물 냄새 진동하는 양반집 도련님들 사이에서 보기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새 옷을 입히긴 했지만 체구가 워낙 작고 마른 데다 양볼이 홀쭉하니 산골 아이 티가 났지요. 저게 이조판서 대가아이래. 아이가 아니라 주워온 거지래. 거지가 성균관에 왔어?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일었습니다. 보기는 눈을 내리깔고 자리에 앉았지요. 시험 제목이 걸렸습니다.
논인이 위본론련 이웨이번 인이가 근본임을 논하라. 아이들이 붓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보기도 붓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기의 붓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지요. 마치 물이 흐르듯 글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험관 3명이 다단지를 돌려가며 읽었지요. 이것이 10살짜리 글이란 말인가. 글의 격이 범상치 않소. 어른이 써도 이만하기 어려울 것이오. 결과는 장원이었습니다. 명륜당 앞에서 보기의 이름이 불렸을 때 마당에 있던 양반들의 술렁임이 파도처럼 퍼졌지요. 저 아이가 장원이라고? 이조판서가 데려온 산골 아이가? 이학주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태현도 있었습니다. 담장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보기가 장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태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저것이 장원을. 태현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피가 번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판서댁에는 축하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감, 참으로 대단한 아이를 키우고 계시구려. 장차 이 나라의 큰 인재가 될 것이오.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요. 이학주는 보기를 옆에 앉히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보기는 또박또박 예를 갖추었지요. 그 시각 안채에서는 정씨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장원이라니. 이러다가 정말로 우리 태현이 설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태현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지요.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태현아, 무슨 생각이냐? 저것이 이 집에 있는 한 저는 영원히 아버지의 눈밖입니다. 저것을 내보내야 합니다. 정 씨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마음이 없었지요. 내가 알아서 하여라. 단, 대감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태현이 고개를 숙여 절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돌아서는 태현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책을 불태우는 정도로는 안 됐지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태현은 관아에 드나드는 아전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이 고발장을 관아에 넣어라. 시기는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 고발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이조판서 댁에 머무는 정체불명의 아이보기는 지리산 도적 무리의 첩자이며 판서 댁에 잠입하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도적이라는 누명은 한 번 씌우면 빠져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태현은 아직 이 고발장을 넣지 않았지요. 적절한 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보기는 장원 이후로 한양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 사이에서 이조판서 댁의 신동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몇몇 유생들이 보기를 보겠다며 판서 댁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학주는 보기에게 본격적인 결정을 내렸지요. 보가, 너를 양자로 드리겠다. 보기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양자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너를 이씨 가문에 입적시키겠다. 그래야 과거도 볼 수 있고 내 재주를 세상에 펼칠 수 있다. 보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지요. 대감마님, 저 같은 것이 어찌. 보가, 사람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라 했느니라. 내가 보여준 것이면 충분하다. 보기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눈물이 마루를 적셨지요. 이것은 보기에 능동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산사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요. 혜원 스님에게 돌아가면 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기는 이 집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결심했지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태현에게 전해지자 태현의 눈이 돌아갔지요. 양자, 저 거지를 양자로? 태현은 방 안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와장창 깨졌지요. 아버지가 저것을 양자로 드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적장자인 내가 산에서 주운 놈에게 밀려난단 말입니까? 태윤이 형을 달래려 했지요. 형님, 양자라 해도 적장자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닥쳐라. 태현이 태윤을 밀어 넘겼습니다. 태윤이 문지방에 걸려 뒤로 자빠졌지요. 형의 눈에 서린 광기를 보는 순간 태윤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태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아이를 쫓아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지요. 완전히 짓밟아야 했습니다. 판서 댁의 지붕 아래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양자 입적 소식은 판서 댁을 넘어온 한양에 퍼졌지요. 이조 판서가 산에서 주운 아이를 양자로 들인데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멀쩡한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큰아들이 얼마나 분하겠소. 이학준의 동료 대신들도 하나둘 찾아와 만류했습니다. 학준 형, 다시 생각해 보시게.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양반 가문에 올리면 무리가 이것이네. 사헌부 박 대감도 우려하고 계시더군. 이조 판서가 정체불명의 아이를 양자로 들이면 조정의 기강이 어찌 되겠느냐고. 이학주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 아이의 글재주를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요. 글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혈통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지 않소. 이학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뜻은 변하지 않소. 안채에서는 정씨가 친정어머니까지 불러들여 이학준을 압박했지요. 사위, 그 아이를 양자로 드리겠다는 것이 사실이오? 장모의 추궁에 이학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예, 장모님. 제 뜻이 확고합니다. 미쳤구나. 우리 딸이 낳은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산에서 주운 것을 가문에 올려? 장모가 지팡이를 내리쳤지요. 정씨는 뒤에서 훌쩍거렸습니다. 대감, 제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제가 낳은 자식들이 그렇게 못났습니까? 이학주는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 이것은 태연이가 못나서가 아니요. 복이라는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요. 기회라니, 남의 자식 기회를 주려고 제 자식을 짓밟겠다는 말입니까? 정씨가 울며 방을 뛰쳐나갔지요. 이학주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도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행랑채에서 삼배 조각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지요.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집이 시끄러워진다. 돌아가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그때 행랑채 밖에서 최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가, 밥 가져왔다. 보기가 문을 열자 최서방이 밥상을 내려놓으며 물끄러미 보기를 바라보았지요. 최서방, 저 산사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요? 최서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보가, 도망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버티면 길이 열린다. 길이요? 아직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반드시. 최서방의 눈이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보기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지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확실한 무언가를. 알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서방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학준이 온 가족을 대청마루에 모았습니다. 오늘 관아에 양자 입적 문서를 올리겠다. 정 씨가 입을 열려 했지만 이학준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 이것은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가 내린 결정이다. 태현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버지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지요. 두 주먹을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었습니다. 태유는 고개를 숙이고 마루 바닥만 바라보았지요. 형의 분노와 아버지의 결심 사이에서 태유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보기는 대청마루 한쪽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배우는 것뿐임을 알겠습니다. 이학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관아의 문서가 올라갔지요. 보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학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지요. 이복이 아닌 이씨 가문의 아들로. 하지만 보기는 스스로를 여전히 복이라 불렀습니다. 산사에서 혜원 스님이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건너편에서 태현이 칼을 갈고 있었지요. 양자 입적이 이루어진 뒤 판서 댁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태현과 정 씨는 보기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요. 식사도 따로 인사도 없이 같은 지붕 아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보기에게 유일한 위안이 있었으니 바로 최서방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보기가 뒷마당에서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을 때 최서방이 다가와 쪼그려 앉았지요. 보가, 내가 쓰는 그 글씨체 말이다. 예. 어디서 배웠느냐? 개원 스님이 모래에 써주신 것을 따라한 것인데요. 최서방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듯 목을 꿀떡거렸지요. 그 스님이 글씨를 어디서 배운 분이시냐?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최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최서방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기가 잠들지 못하고 행랑채 처마 밑에 앉아 있는데 최서방이 조용히 다가왔지요. 손에 보자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가, 이리 와 앉아라. 최서방은 보기 옆에 앉더니 보자기를 풀었지요. 안에는 낡은 벼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돌에 구름 문양이 새겨진 오래되었지만 품격 있는 벼루였지요. 이것은 내가 오래전 모시던 어른이 쓰시던 벼루다. 어른이요?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셨다. 벼슬이 높았지만 백성을 사랑했고 글을 잘 쓰셨지만 남 앞에서 뽐내는 법이 없었지.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분이 내게 이 벼루를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다. 서방아, 사람은 태어나는 것을 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는 택할 수 있느니라고. 보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스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서 드러난다고. 최서방이 고개를 돌렸지요. 달빛에 비친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냐고는 묻지 마라. 아직은 말해줄 수 없다. 최서방은 벼루를 보기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이 벼루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게 될 날이 온다. 보기는 벼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돌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고맙습니다, 최서방. 최서방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 이날부터 보기와 최서방 사이에는 말 없는 유대가 생겼지요. 보기는 최서방에게서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느꼈고, 최서방은 보기를 볼 때마다 감추고 있는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기는 12살이 되었습니다. 이학주는 보기를 한양의 명망 높은 서당에 보냈지요. 서당에서 보기의 실력은 단숨에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벌어진 것은 서당에 들어간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지요. 훈장이 제자들에게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추야우 중초이의 유종, 가을밤, 빗속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를 짓는 것이었지요. 제자 24명이 붓을 잡았습니다. 반 시즌이 지나자 훈장이 답안을 걷었지요. 한 장 한 장 읽어가던 훈장의 손이 어느 답안에서 멈추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지요. 이것을 누가 썼느냐? 저입니다. 보기가 손을 들었지요. 훈장은 그 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가을비 어둔 창을 두드리니 외로운 등잔불 홀로 깨어있네. 바람에 실린 빗소리 속에서 고향 산사의 종소리를 듣는구나.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요. 훈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음이 담겨 있구나. 기교가 아니라 진심이다. 보기는 고개를 숙였지요. 서당의 다른 아이들은 그때부터 보기를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 달 뒤에 벌어졌지요. 한양 북촌의 대감댁에서 시회가 열렸습니다. 양반집 자제들과 성균관 유생들이 모여 시를 짓고 겨루는 자리였지요. 이학준이 보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회의 주제는 논충효론종샤오 충과 효를 논하라였지요. 참가자 40여 명 중 보기가 가장 어렸습니다. 20살 넘긴 유생들 틈에 12살짜리가 앉아 있으니 웃음이 나올 만도 했지요. 저 꼬마가 뭘 쓰겠어. 이조판서가 괜히 채면 깎이시겠네.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보기의 글이 1등으로 뽑혔지요. 심사를 맡은 좌이정 어른이 직접 보기를 불러 앞에 세웠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12살입니다. 12살에 이런 글을 쓰다니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아이로구나. 좌이정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학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자신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더 극적이었지요. 성균관에서 전국 수재들을 대상으로 대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만이 아니라 경전해서, 책론, 표문까지 네 과목을 겨루는 본격적인 대회였지요. 참가 자격은 16살 이상이었지만 이학준의 천거로 특별히 보기에 참가가 허락되었습니다. 12살짜리를 대시회에 내보내다니 이조판서도 욕심이 과하시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시험 첫째 날 경전 해석에서 보기는 2등을 했습니다. 1등과의 차이는 근소했지요. 둘째 날 책론에서는 보기가 단독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관들이 경악했지요. 이 아이가 정녕 12살이란 말입니까? 셋째 날 표문에서도 보기는 2등을 했고, 넷째 날 시에서 1등을 하여 종합 1등을 차지했지요. 성균관 명륜당 앞에서 보기의 이름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을 때 이번에는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탄의 한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지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보기는 상으로 받은 비단 두루마리를 이학준에게 바쳤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이학준은 보기의 어깨를 잡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지요. 감격에 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이 태연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지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판서 대간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학준이 손님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지요. 예조 판서와 병조 참판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학준은 보기를 불러 인사를 시켰지요. 예조 판서가 보기를 보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오, 소문으로만 듣던 신동이 이 아이란 말이오? 한 수 보여주시오. 이학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보기는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었지요. 예조 판서가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이조 판서, 이런 아이를 양자로 들이셨으니 집안이 빛나겠구려. 그 말이 대청마루 끝에 서 있던 태현의 귀에 박혔습니다. 태현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마당으로 나갔지요. 어둠 속에서 태현은 품속의 고발장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태현의 눈이 달빛에 번뜩였지요. 이를 가는 소리가 적막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태현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보기에게 5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골목 어귀에서 기태를 비롯한 양반집 아이들 대여섯 명이 보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이보가. 아니, 그냥 보기라 하지. 기태가 비죽 웃었지요. 내가 시외에서 1등을 했다며? 양반집 도련님들을 다 제치고 보기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비켜줘. 내가 어디서 양반 행세를 하느냐? 기태가 보기의 멱살을 잡았지요. 뒤에 있던 아이들이 보기를 둘러쌌습니다. 아무리 판서의 양자가 되었어도 내 핏줄은 거지 핏줄이야. 모래에서 글자를 배운 놈이 성균관에 앉아 있으면 되겠냐? 기태가 보기를 밀어 흙바닥에 넘어뜨렸지요. 아이들이 발로 먼지를 뿌렸습니다. 거지는 거지답게 살아야지. 보기는 흙을 뒤집어 쓴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격하면 양반집 아이를 때린 죄로 판서 댁에 화가 미칠 것을 알고 있었지요. 보기는 이를 악물고 흙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들이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지겹다는 듯 흩어지고 나서야 보기는 천천히 일어났지요. 옷에 묻은 흙을 털다가 문득 팔뚝의 삼배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삼배는 떨어지지 않았지요. 보기는 삼배 조각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였지요. 하지만 이 삼배 조각이 있는 한 보기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기의 흙투성이 모습을 본 최서방이 달려왔지요. 보가,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넘어졌습니다. 보기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최서방은 보기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을 떠다 보기의 얼굴을 닦아주었지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보가, 비가 오면 땅이 더 단단해진다.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이 언젠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최서방에게 받은 벼루에 물을 갈았지요. 먹물을 머금은 붓으로 종이 위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인연, 참을 인.
보기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접어서 품에 넣었지요. 한편 태유는 형 태현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태현이 나간 사이 방을 지나가다가 문풍지 사이로 책상 위에 문서가 보였지요. 고발장이었습니다. 보기를 도적으로 모함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 이런 짓을. 태윤은 고발장을 다시 내려놓고 방을 나왔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형에게 말해야 하나, 아버지에게 알려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머릿속이 뒤엉켰지요. 하지만 태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이 무서웠고 어머니 편에 서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지요. 태윤은 자기 방에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는 큰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전국의 어린 수재 중 가장 뛰어난 자를 골라 특별히 어전에서 시험을 보겠다는 어명이 내린 것이지요. 이른바 어전 친시였습니다. 성균관과 각 도의 유수들이 추천서를 올렸고 보기의 이름은 그 명단 첫 줄에 올랐지요. 이학준이 보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가, 주상 전하께서 너를 보겠다 하셨다. 보기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전하께서 저를요? 그렇다. 어전 친시에서 좋은 글을 써라. 이것은 너 하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잘하면 출신에 관계없이 재주 있는 자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온 나라에 증명하는 것이다. 보기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전 친시 당일이었지요.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 12명의 수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모두 15에서 20살 사이의 청년들이었지요. 보기만이 12살이었습니다. 비단 옷에 갓을 쓴 청년들 틈에서 보기의 작은 체구가 도드라졌지요. 하지만 보기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상 전하가 직접 시제를 내렸지요. 논민본론 민本백성이 근본임을 논하라.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는 산사에서 굶주리던 날들을, 장터에서 모욕당하던 날들을, 행랑채에서 혼자 견디던 밤들을 떠올렸지요. 백성의 고통이 무엇인지 보기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살아온 날들이 녹아들었지요. 시험이 끝나고 12편의 글이 전하 앞에 올라갔습니다. 전하는 한 편 한 편 읽어나갔지요. 그리고 한 편의 글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이조판서 이학준의 양자, 보기라 합니다. 12살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전하의 눈이 빛났지요. 이리 가까이 오너라. 보기가 어좌 앞으로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내 글에는 백성의 아픔이 담겨 있다. 어찌 12살짜리가 백성의 고통을 이리도 잘 알고 있느냐? 보기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답했지요. 전하, 저는 산골절에서 굶주림과 추위 속에 자랐사옵니다. 백성의 아픔을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었사옵니다. 전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1등이니라. 근정전에 모인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지요. 12살 산골 출신 아이가 어전 친시 장원이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학주는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훔쳤지요. 전하는 보기에게 상으로 붓한 자루와 비단 한 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지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 과거에 응시하게 하라.
내 직접 지켜보겠노라. 이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모두가 진짜 승리라고 믿었지요. 이학주는 보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연신 웃었습니다. 하인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고 한양 곳곳에서 보기의 이름이 회자되었지요. 이조판 서댁 양자복이라는 아이, 어전 친시 장원이래. 12살이 장원? 세상에. 전하께서 친히 칭찬하셨다더군. 보기도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삼배 조각을 쥐고 혼잣말을 했지요. 어머니, 저 잘했지요? 최서방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매향낭자.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었지요. 태현은 방 안에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어전 친시 장원? 전하까지 저것의 편이란 말인가. 태현의 광기가 고조되고 있었지요. 이제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보기가 이 집에 존재하는 한 자신은 영원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함이었지요. 정씨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까지 나서셨으니 이제 저 아이를 건드리기가 더 어려워졌구나. 어머니,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태현이 고발장을 꺼내 보였지요. 도적 누명을 씌우면 전하의 총에도 소용없습니다. 도적은 양반이 될 수 없으니까요. 정씨는 고발장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현아, 이것이 들통나면 들통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증인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현이 차갑게 웃었지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현은 매수한 아전을 만났지요. 내일 관아에 이것을 넣어라. 그리고 동시에 이 자들을 증인으로 세워라. 태현이 건넨 것은 고발장과 함께 은자 10냥, 그리고 거짓 증인 3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아전이 은자를 받아주며 고개를 조아렸지요. 도련님, 염려 마십시오.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판서대 기와지붕 위로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요.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기는 행랑채에서 최서방이 준 벼루로 먹을 갈며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전 친시에서 쓴 글을 다시 다듬고 있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거대한 덫이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보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전 친시 이후 이학준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지요. 이전에는 보기를 서재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조정 대신들 앞에서 보기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양자 보기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요. 이학준의 자랑은 날로 커져갔지요. 보기를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태현과 태윤에게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태윤은 아버지에게 새 책을 받아보려 서재에 갔다가 아버지와 보기가 나란히 앉아 웃으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지요. 태윤은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엇인 걸까? 태윤의 마음 한켠에서 보기를 향한 미묘한 감정이 싹 텄지요. 미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눈에는 보기만 보인다는 서운함. 태현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어느 날 태연이 태윤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태윤아, 너도 느끼지 않느냐? 무엇을 말입니까, 형님?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을. 저 거지, 아이 하나 때문에.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너와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 형님, 그래도 보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잘못인 것이다. 저것이 이 집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찬밥이야. 태현의 말에 태윤의 입이 떨렸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형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보기를 해치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형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처리하마. 태현이 방을 나갔지요. 태윤은 이불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보기에게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지요.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내 2명이 보기를 미행하는 것을 보기가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누구지? 보기는 골목을 돌아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지요. 사내들은 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최서방, 누군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최서방의 눈이 날카로워졌지요. 언제부터냐? 사흘 전부터요. 최서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가,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라. 서당도 내가 데려다 주겠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최서방은 그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최서방의 눈에는 불길한 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어 살아온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최서방은 품속의 밀봉 서찰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붉은 밀랍 위에 찍힌 도장. 윤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지요. 윤대감. 이제 이 서찰을 꺼내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까? 최서방은 서찰을 다시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덮어가고 있었지요. 보기의 승리는 빛나 보였지만 그 빛 뒤에서 어둠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현이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보기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지요. 태현은 보기의 출신, 즉 아무도 모르는 정체를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태현은 관아에 드나드는 아전 박씨를 통해 소문을 퍼뜨렸지요. 이조판 서댕 양자복이라는 아이, 알고 보니 지리산 도적대와 관련이 있다더군. 산사에서 자랐다는 것도 거짓이래. 도적의 자식이라더라. 거짓 소문은 바람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서당에서 양반들의 사랑방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서당의 훈장이 이학준을 찾아왔습니다. 대감, 요즘 보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무슨 소문이요? 지리산 도적과 관련이 있다는. 이학준의 얼굴이 굳었지요. 터무니없는 소리요. 그 아이는 산사에서 스님 밑에 자란 아이요. 저도 믿지 않습니다만 학부형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자녀를 서당에서 빼겠다고. 이학준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냐? 하지만 소문의 출처를 찾기는 쉽지 않았지요. 두 번째 단계가 이어졌습니다. 태현은 보기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공격했지요. 서당에서 보기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의 부모에게
사람을 보내 협박했습니다. 이조판 서댁 양자와 어울리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도적의 연루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지요. 하나둘 보기에게서 멀어지는 아이들. 서당에서 보기 옆에 앉으려는 아이가 없어졌지요. 보기는 다시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태현은 정씨를 통해 판서댁 안에서도 보기를 고립시켰지요. 정씨가 하인들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그 아이에게 밥을 줄 때 반찬은 한 가지만 놓아라. 빨래도 따로 하지 마라. 하인들은 마님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지요. 보기의 밥상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행랑채 청소도 아무도 하지 않았지요. 이학주는 관아, 일로 바빠 집안 사정을 세세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최서방만이 몰래 보기를 도왔지요. 하지만 최서방도 정씨의 눈을 피해야 했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태현의 최후 수단이 실행되었습니다. 어느 아침 관아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지요. 이조판 서댁 양자보기는 지리산 도적 무리의 첩자이며 판서댁에 잠입하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 증인 3명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포졸 5명이 판서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조판 서댁 양자보기를 체포하라는 관아의 명이요. 이학준이 대문 앞을 막아섰지요. 무슨 일이오? 내 양자를 왜 잡아가려 하오? 도적 첩자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었사옵니다. 대감께서도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이학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포졸들이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보기는 벼루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지요. 문이 벌컥 열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보기냐? 함께 가자. 보기는 붓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흔들렸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보기가 소리쳤지만 이학주는 이미 다른 포졸들에게 붙들려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보기의 팔뚝에 묶인 삼배 조각을 발견했지요. 이게 뭐냐? 도적패의 표식이 아닌가. 포졸이 삼배를 잡아챘습니다. 보기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요. 안 됩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남기신. 하지만 포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삼배 조각이 보기의 팔뚝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삼배 조각은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보기는 포승줄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갔지요. 한양 거리를 지나는 동안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이조판서 댁 양자래. 도적 첩자라더군. 세상에 역시 출신이 어디 가겠어. 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눈물이 포승줄 위로 떨어졌지요. 관아 옥사에 갇힌 보기를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학준도 조사를 받느라 관아에 붙들려 있었지요. 양자를 도적 첩자로 들였다는 혐의까지 씌워진 것이었습니다. 태현은 안채에서 차를 마시며 웃고 있었지요.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정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태현아, 아버지까지 조사를 받고 계신다. 이것이 과한 것은 아니냐? 아버지는 곧 풀려나실 것입니다. 도적 첩자를 모르고 데려온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저 거지는 끝입니다. 옥사에서 보기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삼배 조각도 빼앗기고 양부도 만날 수 없고 최서방의 보리밥도 오지 않는 밤이었지요. 보기는 벽에 기대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지요. 그때 옥사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현이었습니다. 태현이 격자창 너머로 보기를 내려다보았지요. 보가, 아니 거지야. 내 팔자가 이것이다. 산에서 주어진 놈은 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법이지. 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도련님, 저는 도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태현이 비웃으며 돌아섰지요. 보기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사 바닥에 얼굴을 묻고 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지요. 어머니의 삼배 조각도, 스님의 가르침도, 대감마님의 사랑도, 최서방의 보리밥도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밤이었습니다. 보기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옥사 벽을 타고 울려 퍼졌지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있었지요. 옥사 담장 밖 그늘에서 최서방이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밀봉된 서찰이 있었지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최서방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여야 합니다. 최서방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지요. 원님이 보기를 신문석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내 이름이 보기냐? 예. 내가 지리산 도적 무리와 내통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할 말이 있느냐? 저는 도적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리산 산사에서 혜원 스님 밑에 자랐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돌렸지요. 증인을 드려라. 3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태현이 은자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지요. 첫 번째 증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지리산 부근에서 숯을 굽는 자이옵니다. 이 아이를 도적 무리의 아지트에서 본 적이 있사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말했지요. 소인은 장돌뱅이이옵니다. 이 아이가 도적 두목에게 서찰을 전하는 것을 목격했사옵니다. 세 번째 증인이 덧붙였습니다. 소인은 이 아이가 판서 댁의 문서를 몰래 베끼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보았사옵니다. 보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원님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증인이 셋이나 되는데 모두 거짓이란 말이냐? 내 말만 믿으란 말이냐? 보기는 할 말을 잃었지요. 증거도 증인도 변호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보기는 다시 옥사에 끌려갔지요. 이번에는 족쇄까지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가 발목을 물었습니다. 보기는 족쇄 소리를 들으며 벽의 등을 기댔지요. 한편 이학주는 별도의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대감 양자로 들인 아이가 도적 첩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소. 대감께서도 이 아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소. 터무니없소. 그 아이는 산사의 스님이 키운 고아요. 도적과는 아무 관련이 없소. 하지만 증인이 3명이나 증인이라는 자들의 신원은 확인했소. 누군가 꾸민 것이 분명하오. 이학준의 항변에도 관하는 쉽게 풀어주지 않았지요. 이조판서라 해도 고발 사건의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판서 댁에서는 태현이 마지막 수를 두고 있었지요. 태현은 보기의 행랑채에 들어가 최서방이 준 벼루를 찾아냈습니다. 벼루 바닥에 새겨진 구름 문양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이것도 치워버려야지. 태현이 벼루를 집어들었을 때 벼루 아래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보기가 써둔 글자 인년이었지요.
태현은 그 종이를 구겨 버렸습니다. 참을 인, 더 참아봐라. 끝까지. 태현은 벼루를 품에 넣고 행랑채를 나왔지요. 옥사에서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지요. 물만 겨우 마시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어갔고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지요. 보기는 벽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글자. 어둠 속에서 손가락만 움직이며 지금까지 외운 모든 글을 처음부터 되뇌었지요. 천자문, 소학, 논어, 맹자. 글자들이 머릿속에서 빛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내 머릿속은 빼앗을 수 없다. 이학준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지요. 책은 탈 수 있지만 머릿속에 든 것은 아무도 태울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말마저도 위안이 되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작게 떨었지요. 그때 옥사 격자창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가. 고개를 들었더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이 빛나고 있었지요. 태윤이었습니다. 윤 도련님? 태윤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지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보가, 미안하다. 내가 형님을 막았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발장을 형님이 쓴 것이다. 증인들도 형님이 사들인 것이고. 보기에 눈이 커졌지요. 알고 계셨습니까? 태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보기는 한참 동안 태윤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하지만 태윤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아버지 앞에서 형님을 고발할 용기가 없다. 미안하다, 보가. 태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기는 격자창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태윤의 고백이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었지만 태윤이 나서지 못하는 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기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습니다. 옥사에 갇힌 지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보기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물만 마셨고 족수에 쓸린 발목에서는 피가 났지요. 나는 누구일까? 보기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산사에서 자란 고아, 이조판서의 양자, 도적 첩자로 몰린 죄인, 모든 이름이 다 남이 붙여준 것이었지요. 보기 자신이 택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혜원 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지요. 보가, 잘 들어라.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서 드러나느니라. 보기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스님이 옥사 안에 있을 리 없었지요.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살아감에서. 보기는 같은 말을 되뇌었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사에서 굶주리면서도 글을 외웠던 것, 행랑채에서 구박받으면서도 모래에 글자를 쓴 것, 책이 불타고도 암송으로 이겨낸 것. 그 모든 순간이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었지요.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기는 족쇄를 찬 채 똑바로 앉았습니다. 어깨가 펴졌지요. 그리고 그 새벽 최서방이 움직였습니다. 최서방은 밤새 달려 대궐 앞에 도착했지요. 품에서 밀봉된 서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궐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쳤습니다. 상소이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사옵니다. 군궐 수문장이 달려왔지요. 이놈, 감히 대궐 앞에서 소란이냐? 소인은 전 대사헌 윤정호 대감의 하인이었사옵니다. 윤 대감의 유서와 윤 대감의 핏줄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윤정호. 그 이름에 수문장의 얼굴이 달라졌지요. 15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유배 가다 죽은 대사헌. 조정에서도 뒤늦게 억울한 죽음이었다는 말이 돌던 인물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전하에게 올라갔지요. 전하는 최서방을 편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윤정호의 하인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윤정호의 유서라 하였느냐? 어디 올려보아라. 최서방이 밀봉된 서찰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지요. 전하가 밀랍을 떼고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에는 윤정호가 유백일에 쓴 마지막 편지가 담겨 있었지요. 전하의 표정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서찰에 의하면 윤정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윤 대감의 첫 매향이 낳은 아이가 있사옵니다. 매향은 아이를 지리산 산사에 맡기고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관아 옥사에 갇혀 있사옵니다. 이조판서 이학준 대감의 양자로 있던 복이라는 아이가 바로 윤정호 대감의 아들이옵니다. 전하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 아이, 어전 친시에서 장원을 한 그 아이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도적 첩자라는 고발은? 거짓이옵니다. 이조판서의 큰아들 이태현이 보기를 질투하여 거짓 고발장을 꾸몄사옵니다. 최서방이 품에서 한 가지를 더 꺼냈지요. 3배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매향이 아이의 팔뚝에 묶어준 3배 조각이옵니다. 가장자리에 윤가의 가문 문양이 수놓아져 있사옵니다. 최서방은 옥사에서 포졸이 압수한 3배 조각을 관하에서 몰래 되찾아온 것이었지요. 전하가 3배 조각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실로 수놓인 문양, 윤가의 구름 문양이 선명했지요. 더 증거가 있느냐? 보기의 왼쪽 귀 뒤에 점 3개가 삼각형으로 있사옵니다. 윤정호 대감에게도 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었사옵니다. 이것은 윤가 혈육의 표식이옵니다. 전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장 보기를 데려오라. 그리고 이태현도 잡아들여라. 어명이 떨어졌지요. 포졸들이 관아와 판서택으로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보기가 족쇄를 벗고 옥사에서 나왔을 때 햇빛이 눈을 찔렀지요. 며칠 만에 보는 해였습니다. 대궐 편전에 모든 인물이 모였지요. 보기, 이학준, 태현, 태윤, 정씨, 최서방. 그리고 전하. 태현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이태현, 내가 양자보기를 도적으로 무고하였느냐? 전하의 음성이 편전을 울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 증인을 은자로 매수한 것도 오해냐? 매수된 증인 3명이 이미 자백한 뒤였지요. 전하의 추궁에 그들은 태연에게 은자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태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전하, 저는 이 집안을 지키려 한 것뿐이옵니다. 출신도 모르는 아이를 양자로 들이면 출신을 모른다고?
전하가 삼배 조각을 들어 보였지요. 이 아이는 전 대사헌 윤정호의 아들이니라. 내가 모함한 아이가 대사헌의 핏줄이었다. 편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학준의 입이 벌어졌지요. 윤정호 대감의 아들. 최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오래 숨겨온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인은 본래 윤정호 대감 댁의 하인이었사옵니다. 대감이 유배 가시기 전 이 유서를 소인에게 맡기시며 아이를 지켜달라 하셨사옵니다. 이학주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보기를 돌아보았습니다. 보가, 아니 윤보가. 보기도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 이태윤이 아뢰옵니다. 태현의 눈이 커졌지요. 태윤, 감히. 형님이 고발장을 쓰는 것을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형님의 책상 위에서 그 문서를 확인하였사옵니다. 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태현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친동생마저 등을 돌린 것이었지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가 선언했습니다. 이태현의 죄가 명백하니라. 무고죄, 증인 매수, 위조 문서 작성, 삼중의 죄를 지었도다. 태현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떨었지요.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이태현을 관직에서 영구 제명하고 함경도 종성의 유배를 보내라. 포졸들이 태현을 끌어냈습니다. 태현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학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정씨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지요. 전하가 보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보가, 내 아비 윤정호는 억울하게 죽었느니라. 오늘 윤정호의 누명을 벗기고 관직을 추서하겠노라. 그리고 너에게 윤가의 가문을 돌려주마. 보기가 바닥에 엎드렸지요. 전하의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전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년이 되면 과거를 치르거라. 내 기다리고 있겠노라. 편전을 나서는 보기의 옆에 이학준이 나란히 섰지요. 보가, 아니 윤보가. 내가 윤정호 대감의 아들이었구나. 허허. 이학준이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대감마님, 저에게 대감마님은 여전히 아버지이십니다. 보기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이학준은 보기의 어깨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최서방이 물러서며 합장했습니다. 윤 대감, 약속을 지켰사옵니다. 대궐 밖으로 나온 보기의 눈앞에 봄빛이 쏟아졌습니다. 보기는 팔뚝에 다시 묶인 삼배 조각을 내려다보았지요. 때에 절은 삼배였지만 그 안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옛날 산사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서 있던 아이가 이제는 윤가의 이름을 되찾고 판서의 양자이자 대사헌의 아들로 대궐 앞에 서 있었지요. 태윤이 보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보가, 미안했다.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보기가 태윤의 손을 잡았지요. 도련님, 마지막에 나서주셨잖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태윤이 힘없이 웃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16의 소과에 19의 대과에 장원 급제했지요. 전하는 약속대로 보기를 지켜보았고 보기는 한양에서 가장 젊은 정원으로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보기가 첫 출근하는 날
이학준이 대문 앞에서 배웅했지요. 보가 글로 세상을 바꾸겠다 했던 말 잊지 않았겠지. 물론입니다, 아버지. 보기가 웃으며 말에 올랐습니다. 누더기 대신 관복을 입고 맨발 대신 가죽 신발을 신은 보기의 모습은 옛날 산사의 그 아이와는 전혀 달랐지요. 하지만 팔뚝에는 여전히 삼배의 조각이 묶여 있었습니다. 관복 소매 안에 감춰져 보이지 않았지만 보기는 그것을 한 번도 풀지 않았지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서 드러나는 법이지요. 산사의 고아였던 보기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